의존하는 게 없어요. 다 국내에서 엔진, 무장, 통째는 말할 것도 없고 컨트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자체 개발해서 아주 독보적인 사례,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KF21은 이제 양산 1호기가 뒤에 이제 나와서 4월달에 이제 공표를 하고 5월 초순에 뭐 행사도 있기 때문에 양산 체제가 완전히 구체여서 공군에 납품이 되고 해외 수출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70% 정도. 근데 핵심의 엔진이 아직 국산화는 안 됐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향후 이제 10년들 말씀하시는데 15년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국산화가 이제 엔진이 이제 되면은 이게 지금 몇 퍼센트 되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여러 차례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제 상투적인 이제 일반적인 지나간 스타일 얘기를 좀 피하고 현실적으로 단적으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야, 우리가 어떻게 이거 KF-11 가지고 어떤 우리 국산 전투기의 방향, 수출 포함해서 국산화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만 접근 사례, 좀 모범 사례가 프랑스 다소사 전투기들 미라지 3부터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죠. 그전에 아음속 전투기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현재 라팔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6세대를 얘기하는 뭐 F카스, FCAS, 그 이제 뭐 공동 개발에 독일도 끌어들이고 있지만은 뭐 스페인 쪽에 그건 이제 공동 개발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프랑스의 다소사 방산업체 중심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어떤 그 엔진, 레이더, 무장을 해외에 의존하는 게 없어요. 다 국내에서 엔진, 무장, 뭐 통째는 말할 것도 없고 프레임은 컨트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자체 개발해서 아주 독보적인 사례. 그럼 여기서 아니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다. 아니 근데 그건 뭐 구공사권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 서방 측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산 그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나? 그거는 프랑스 사례예요. 프랑스 다소사가 했던 거. 우리나라 이제 카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이제 각오는 있어요. 노력들을 하니까. 역시 뭐 미국제 엔진을 뭐 계속 쓰면은 이제 수출 통제를 받고 이제 그 하기 때문에 뭐 좋게 얘기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를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순에 이제 구체적인 제도와 엔진 개발이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된 뭐 18,000파운드,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그 이상의 엔진을 이제 내놓으려면은 좀 내구성도 있고, 그게 아마 2035년 이후, 그러니까 한 2040년도 전후로 해서 등장을 할 건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이제 하려면은 2045년도. 그렇게 뭐 시간이 그렇게 짧게, 뭐 아무리 소프트웨어나 이 전자 이런 설계하는 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돼 있고 AI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이게 엔진은 또 아주 전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그 날이 오긴 오는데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2040년도까지 빨리 좀 이렇게 단축해서 봐줘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순수 국산 전투기는 KF-21 다음 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제 블록 3 이상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영어 스펠링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이제 KF-XX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전투기에서 이제 진짜 진정한 국산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70%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엔진이 미국제니까. 그럼 면허 생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근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미 1979년도에 구체적으로 이제 KF5 말씀드리는 건데, 결정을 한 이래로 차근차근 이제 업체가 바뀌죠. 뭐 대한항공에서 지금 카이로 다 99년도 싹 바뀌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KF5, KF16 면허 생산 종류도 이제 좀 숙성도가 높죠. 해내는 게. 그리고 이제 TOC, 그리고 이제 KF11. 아직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KF-XX를 이제 우리가 또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뭐 아직도 뭐 멀리 남았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도의 자국산 전투기로 이제 완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뭐 국보인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KF-21에 이제 양산 1호기가 뒤에 이제 나와서 현재 뭐 4월달에 이제 공표를 하고 이제 5월 초순에 뭐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6년 되죠. 그러면 이제 양산 체제가 완전히 구체여서 공군에 전투 비행단에 이제 납품이 되고, 또 해외 수출이 동시에 이제 뭐 원활하게,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제 상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천천히 이제 기다리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산 전투기는 또 더 성숙한 국산 전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 주변이나 이제 뭐 시중에 이렇게 말씀들 나눠보면 K 방산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KF-11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포 아니에요. 자주포는 업체 입장이에요. 업체하고 방사청의 실적 입장, 돈 버는 그 목적이지, 실제 시중에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겪은 거는 KF-21에 다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바 있고, 해서 진짜 그렇구나. 이게 뭐 작년 24년도 뭐 올해 25년에도 변함없이 KF-21이 이것 때문에 이 국방, 무기에 대해서 관심 이제 갖기 시작한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상당히 저기죠. 핵심이죠. KF-21에 대한 그 개발과 완성, 배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전례가 없는 개발 과정과 아주 신속한 개발 이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뭐 추락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이게 좀 솔직한 나라고 뭐 이렇게 속이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이제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심들을 갖는 것이 이게 무슨 뭐 튀르키예 같은 그런 과장된 얘기, 뭐 그런 거 중국제 전투기라든지 그건 좀 달라요. 성격이 너무 과장되게 하고 앞서가고 이제 제 뭐 주변에서는 뭐 J-35 중국에 저번에 주하이 에어쇼 때 얘기하는데 12년 전에 J-30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부대 배치가 뭐 양산대로 안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뭐 6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아직 정체를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J-36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J-50도 있는데 그리고 슬금슬금 노출을 시키죠. 중국에서는 이제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찍은 것처럼. 근데 그걸 보면은 아니 저거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컨셉을 그리고 속은 알맹이는 어떻게 개발해서 채울지는 모르겠는데 완성할지 모르겠는데 저게 6세대로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탄생했다. 근데 왜 어디서 봤지?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저도 기억력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으니까 미 해군이 1991년도에 그 스텔 공격기죠. 전투 공격, 일제 공격기인데 개발하다가 그냥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없애버린 거죠. 개발 취소한 게. 그게 생각나는 게 바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사는 지금의 이제 F-35는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사고 그 회사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개발한 게 맥도널 더글라스. 맥도널 더글라스는 이번에 F-47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보잉사예요. 그 옛날에 이름이.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해요. 시도하다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딕 체니가 국방장관이 취소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디자인이 그 당시에 이미 거의 원조가 있었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게 전투기가 아니고 장거리 공격기. 중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도 공격기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컨셉을 중국 사람들도 이제 뭔가 개발을 해내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대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역시 뭐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해외 자료라든지 뭐 첩보, 정보, 해킹 해서 종합 정보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방향.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거꾸로 연상이 되는 게 예전에 34년 전에 미국이 때려친 그만둔 A-12에서 모티브를 얻었겠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이제 6세대로 이제 채워놓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게 뭔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는 역시 미국이 내놓으면은 그걸 쫓아오는 나라는 또 완성을 또 빨리 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얘기가 이제 뭐 길어졌는데 전투기들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사실 최초의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봤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F-22 랩터. 그래서 이제 2004년도 5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믿기지가 않으면서 처음에 이제 KFX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그 계획을 잡기 시작한 게 통과는 안 되죠. 2004년도 5년도는 해야 되겠다고 이제 발제가 된 시절인데 이미 그 당시에 베이비 랩터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가 20년 전인데 이게 무슨 베이비 랩터야? 아직 뭐 디자인 설계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2015년, 16년도에 이제 외형이 이제 결정돼서 뭐 C107, C109.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텔스 전투기처럼 등장을 했죠. 외형이. 더 추가 개발해야 된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이 역사적인 측면을 그 해외, 주변국이나 해외에서 이제 전투기가 이제 필요한 나라에서는 다 똑같이 저처럼 이제 알고 있죠.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러한 과거 역사들이 보면은 중국도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뒤지지 않다. 오히려 뭐 일본보다 좀 더 이번 최근에는 일본보다 뭐 앞서는 면이 이제 단기적이지만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저거 빨리 사서 지금 그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면은 지금보다는 공군력이 발전할 것 같다 해서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그렇게 이제 좀 고객들이 이제 생겼죠. 뭐 기존에 이제 F-50 전투기를 이제 발주하거나 사가 이제 도입한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추가하면은 이제 또 판매 세일즈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뭐 태국도 있고 물론 태국이 좀 여러 가지 전투기를 좀 자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구형 전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또 있을 것 같고 나중에 2026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현재 저 과연 우리하고 사업이 계속 갈까 조만간 깨질 것 같다는 이제 생각도 이제 하는 게 올해 이제 상황인데 2025년 3월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방사청이 이제 최근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뭐 3월달 기준으로 3월 말에 단순 면허 생산에도 해라. 48대 면허 생산에도 좀 가져와서 해라. 너희들도 이런 전투기가 미디엄급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우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옛날보다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관계가 이제 그런 전투기 공동 개발의 그 수준이 떨어지지만은 단순 면허 생산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동남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이제 대상이 되면서 관심들을 우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또 가면 중동 국가의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친서방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또 무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좀 더 이게 이제 실물이 양산 배치되면은 KF-11 블록 1이라도 그럼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 대규모 공군용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전투기가 너무 많은 나라. 뭐 예를 들어서 F-16 구형 그것도 F-16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쓸모없는 전투기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또 그 다음 단계 시기로 이제 시기상으로 이렇게 쭉 나누면은 뭐 2028년 이후에 가능한 나라.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유럽으로 가면은
판매될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또 개발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뭐 GCAP, 그다음에 FCAS. 그게 뭐 프랑스나 영국 중심으로 이제 착수는 했기 때문에 특히 그 GCAP이라는 GCAP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기들이 방어망, 서유럽 중심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자기들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야 사지 마 이제 그런 게 물론 동유럽이 또 별도로 있죠. 전통적으로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나토 국가지만 그러니까 서로 나눠져 있죠. 나토 국가지만 서로 이렇게. 그래서 동유럽에 이제 폴란드는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 정도를 보고 있고 또 눈을 이제 반대로 돌려서 저 밑에 남미의 전투기 시장이 이제 지금 뭐 흐지부지한데 그래도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최근에 뭐 콜롬비아 공군이 우리 K방산에서 기대를 했던 분들의 어떤 생각과 달리 스웨덴제 슈퍼 그리펜을 이제 선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저는 콜롬비아가 그렇게 쉽게 대상이 한국형 전투기 뭐 이렇게 F-50부터 될 나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밑에 있는 나라들 뭐 칠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좀 미움을 사가지고 전투기 현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좀 해금이 돼가지고 미국제 F-16부터 이제 도입을 이제 인수로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면 또 F-16도 중고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그걸 또 대체해야 돼요. 한 10년 지나면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KF-11의 또 판매 대상국이 일단 또 오를 수 있죠. 먼저 번에 F-50이 영국제 그 이젝트 사출 자석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외형상으로 이제 그게 안 됐는데 또 환경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은 아르헨티나를 이제 무기 좋은 거를 못 들어가게 했던 거는 그 80년도 1980년대 포클랜드 영국을 상대로 전쟁한 그 어떤 괘씸죄가 작용했다가 최근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부분의 박사님들이나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신 분들이 북극 항로 북극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해요. 북극의 중요성 거기 군사력의 뭐 재배치 냉전 시절처럼 그걸 뭐 얘기들 했으니까 건너뛰고 좀 반대로 남극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 전투기 시장이나 KF-11에 군사력 전반적인 것도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남미 과정에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를 미국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그 지역에 뭐 여러 사태가 또 발생되면 가장 가까운 나라를 이제 규합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맹국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미 시장의 전투기 어떤 판매는 뭐 페루는 지금 F-50 얘기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미 시장이 이제 좀 뭐 몇 개국 동남아시아 4개국처럼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그런 전체적인 뭐 지구상의 어떤 지역별로 번역별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어느 정도 좀 대상 국가가 확보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또 나라를 뭐 여기서 얘기하자는 나라들 지역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아프리카는 얘기 뭐 안 해?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워낙 돈이 없어요. 중국 전투기조차도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 빼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땅이 그렇게 넓은데 공군력이 진짜 보잘것없고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플랜,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 나라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거 가지고 혼란스러운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지 뭐 대규모 살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 수출 대상으로는 저는 아프리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이제 코뿔소 같이 생긴 그 대륙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권역 지역별로 보면은 그렇게 당장은 많지는 않다. 근데 우리가 폴란드 방산 터진 것처럼 K방산 지금의 손잡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일즈를 하면은 바로바로 팔지 않겠나. 그래서 긍정적인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부분도 당장 뭐 18,000파운드 이상의 뭐 엔진이 나온다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가고 있는데 시작을 했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무인기 엔진. 그 무인기 엔진은 최근에 이제 뭐 간단하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무인기 엔진은 또 뭐 6세대 전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떤 옆에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전투기, 그 유무기 복합이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옆에 파생된 개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게 추력 문제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전투기 엔진보다 작고 이제 좀 기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착수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2032년도에 이제 뭐 물건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16,000파운드의 전투기용 엔진. 근데 이게 바로 KF-20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엔진이 나왔다고 해서 뭐 미국제 F-414 엔진을 떼어내고 이거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설계를 서로 규격이 다 다르고 그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발을 이제 잘 성공했다는 의미를 가지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16,000파운드가 성공이 되고 바로 이제 실용적인 이제 KF-XX에 좀 써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미국제 엔진을 안 사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18,000파운드 이상의 엔진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 또 세 번째 과제가 있는 거죠. 3단계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근데 현재로서 뭐 업계 중심 뭐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해외 업체 뭐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든지 미국의 롤스로이스 영국의 과연 대한민국이 또 엔진까지 성공을 시킬까 이거는 아주 최종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가장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 그걸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다가 자기들한테 달려올 것이라는 얘기도 해요.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거를 뭐 비웃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일부 특정 분야의 기술은 저 의존을 이제 뭐 돈을 내고서 뭐 좀 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좀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난관이 봉착되면 부닥치면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게 2030년도 지나면은 지금과 달리 우리의 그 엔진이 이제 그걸 어떻게 실용화시킬지는 또 그때 가서 이제 방법을 더 이제 강구해야 되고 양산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추력이 모자라니까 또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근데 현재 뭐 잘하고 있다. 제가 뭐 따로 비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견제를 받는다? 이거 말씀을 이제 질문을 딱 받으면서 이거 다른 유튜브에서 뭐 좀 뻥튀기 얘기를 했지 않았나. 그걸 뭐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기들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약간 이제 뻥튀기 하는 뭐 일부 기술을 관련된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을 하는 거니까 기술을 좀 요청했더니 안 주더라. 이제 좀 극히 일부분 얘기를 좀 부풀린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공대지 미사일 뭐 개발하는 거 촬영 뭐 그거를 우리한테 뭐 견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제 그 로키드 마틴의 제즘 그 공대지 미사일 300km 이상 나가는 거 뭐 제즘 이하는 더 사정거리 긴데 그거를 판매를 안 해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일본 관계가 있다는 비공식적인 얘기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타우러스 500km짜리 사거리 500km짜리 도입했어요. 그래서 잘 지금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일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없죠. 왜냐면 한미 연합 태세, 공중전력 타격력 그게 또 확보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타우러스 국산형에 대해서 뭐 또 별도로 이제 LIG 넥슨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별다른 얘기 없고 저는 미국이 뭐 이게 불만스럽다 얘기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이게 다른 용도의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다 한미 동맹이라는 게 또 서로 협의하는 것도 많아요. 뭐 자기들이 좀 불만스러운 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뭐 투자를 국방비 세세한 소소한 분야에 다 골고루 투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도 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온 얘기가 없고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에 우리가 철령을 수출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뭐 거꾸로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자기들한테 뭐 판매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뭐 그걸 이제 비틀겠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 공군력의 어떤 증강 그리고 뭐 수출할 때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왜 견제를 받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뭐 눈앞에 있는 게 블록 1의 이제 본격적인 양산 지금 이제 한 대 이제 조립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 날 뭐 행사를 이제 조촐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 뭐 8호기, 9호기 계속 이제 라인에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 7호기 지금 이제 공개한다는 시험 비행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비행에 투입할 거고 넘기기 전에 공군에 인수 인도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26년도가 되고 26년도 말이면은 그때 사업이 어떤 뭐 20대 사업직의 기체 완성이 뭐 15대 이 정도 될 수 있고 바로 또 이제 그 40대에서 이제 20-2가 있죠. 왜냐면 또 쪼갰으니까 40대에서 20대, 20대로 쪼갰는데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나머지 20대도 이제 합류시킬 거고 승인 내서 예산 타고 그러면 이제 다시 40대를 이제 연속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 공대지 무장, 철령 이런 부분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비슷한 시기에 이제 28년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블록 1, 블록 2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 개발이. 그리고 양산은 2030년대에 다 끝나게 돼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이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실력들이 빨리 만들기 때문에 뭐 2031년도면 이제 그 해당되는 사업의 어떤 거의 종료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은 다음 단계 블록 3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KF-XX라는 그 단계는 이미 이제 기획 연구 개발이 아마 지금 이제 기획이 돼서 시작이 될 거 별도로 분리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032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전투기로 이제 가겠다. 일단 플랫폼도 뭐 새롭게 만든다든지 좀 더 크게 키운다든지 엔진이 이제 국산을 이제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새로운 도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KF-21은 뭐 110대에서 이제 뭐 끝난다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60대 정도 더 만들자는 얘기는 있어요. 그 공군 전력이 북한이 방공망이 더 강화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북한판 S-300이 이제 생산 양산 배치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용부 통제기도 자기들이 어떻게 돈들 해킹해서 뭐 돈을 벌어서 뭐 해가지고 코인 같은 돈을 벌어서 물건을 더 만든다면 4대 체제가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있으나 마나 뭐 한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조기용부 통제기가 북한판. 그러면 그때 와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KF-16의 존재가 그게 전자 주사식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개량이 이제 끝난 단계인데 생존성
이게 스텔스 전투기의 근접도 못하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자 주사식 레이더가 있다고 해서 장착하고 있다고 해서 격추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 수명이 이게 1994년 12월 23일부터 기체를 받았고 뭐 95년도, 96년, 97년도에 집중적으로 받은 기체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30년대 그 운영 수명이 이제 좀 더 줄어드는 거죠. 비행 시간이. 그 내부에 시스템을 개량했어도. 근데 전체 껍데기 기골은 별개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 수명 연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 들여서. 근데 뭐 북한의 방공망이 새롭게 완비가 되면은 이 F-16은 그냥 격추되는 전투기인데 들어가면은 무슨 개량을 기골 보강해서 더 사용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KF-10을 더 생산하자. 좀 더 이게 저시인성이 가까운 KF-10이 낫다. 국산 전투기고. 그러면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 연장 사업이죠. KF-11 보람에. 그다음 여러 가지 갈래로 사업들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미래고 별도로 이제 분류해서 국산 엔진 뭐 18,000파운드 이상의 그리고 이제 동체도 다시 뭐 재설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미 해군의 호넷, 레가시 호넷, 기존 호넷을 이제 크게 확장한 엔진 바꾸고 그게 슈퍼넷이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도 이제 진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망 자체는 뭐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개발하면서 길게 로드맵 자체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예산주는 그 기관한테 승인을 못 받았을 뿐이지 계획 자체는 다 가지고 있죠. 뭐 공군, 소요군이나 방위사업청이나 업체나 뭐 합참이나 볼 때는 국방부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KF-21의 미래는 저는 이제 뭐 밝다. 왜냐면 또 뭐 그런 시비 거는 게 있죠. 뭐 획득비, 양산 비용이 대당 뭐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업체 중심으로 그 원가를 다시 환수하고 거기에 가격을 낮추려면. 그래서 또 별도로 이제 K방사의 수출의 KF-11 같은 미래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그 기존에 90년대 그 K1 전차 양산하고 그다음에 K1A1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K1A2로 개량했는데 이때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지상 체계, 무기 체계들이 양산이라는 게 1차부터 시작하면 4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눠서 예산을 이제 분배 이렇게 잘라서들 주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고 좀 뭔가 자기들 큰 소리 치면 살았는데 로비도 잘하고 다른 무기 못 들어오게 그 외국산 무기. 그다음에 이제 K2에 진입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당시 정부가 20년 전에 한 640대, 680대까지 줄 거로 이제 기획이 나왔죠. 전차가 이제 그때는 상당히 중요시하던 시절이니까 뭐 이라크 전쟁에서 뭐 일부 M1 전차, M1A2 전차가 파괴가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좋았는데 생각지 않게 2014년부터 파워팩 문제. 그러니까 독일의 랭크사 파워팩을 사용하지 말고 지금의 에센트 다이나믹스사의 파워팩 국산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을 시켜보니까 뭐 그 당시에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보니까 테스트 평가하니까 작전 요구도 ROC가 높았는지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거의 뭐 한 5, 6년을 이제 흘러가요. 2014년부터 한 4, 5년, 5, 6년 뭐.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도까지 와서는 양산이 그 다음에 후속 양산 1차가 끝났으면 100대인가 2차, 3차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2차, 3차도 규모도 크지 않고 뭐 50여 대 뭐 이런 식으로 작게 예산 배정이 다른 무기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현대로템 공장의 라인이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라인이 멈춰 있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과자 나오듯이 그 뭐 라면 만들 때 그런 벨트가 아니라 공장이 구역별로 있어요. 가보니까 엔진을 갖다 놓고 이제 채워야 되고 뭐 크레인으로 들어서 포탑을 얻는 뭐 세부적인 장비 넣고 쫙 있는데 그냥 뭐 저기죠.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도 안 하고. 생산 라인이 멈춰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회사가 어렵다. 근데 그래도 뭐 이게 3차 양산 뭐 이렇게 다 4차 이게 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지 했는데 그날부터 2017, 18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제 찬용 장갑 차는 하고 있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전차가 더 높죠. 확보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또 다른 그 현대로템의 어떤 생산 품목은 그 철도 분야죠. 뭐 전철, 뭐 이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열차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에 납품도 이제 하는데 그것도 경쟁이 또 심하기는 했고 종합적으로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2021년도 회사를 이걸 정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뭐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된다. 그 그룹 차원에서는. 그러던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2년도 러우 전쟁 터지면서 거기서 검토만 하던 폴란드가 이제 이거 한국산 전차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뭐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하다가 이제 급하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는 거죠. 빨리 줄 수 있느냐. 하다못해 너희 군에 납품 예정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럼 대량 발주를 하겠다. 근데 이 대량 발주라는 게 옵션이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00대가 필요하다. 근데
최초의 전차는 뭐 180대, 2차 뭐 180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쪼개서 급하게 뭐 26대 빨리 받을 수 있냐, 너희들이 그 군에 넘길 납품할 걸 빼줘라, 뭐 2차, 3차 양산품 그래서 빼줬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180대가 이제 그 사이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인도가 되고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장비 돈이 전차.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좀 다시 살아났는데 나머지가 약속받은 나머지가 다 계약이 돼야 되는데 2차 계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다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조건이 면허 생산에 뭐 K2PL 폴란드 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플라모델 하듯이 개조 개발해서 뭐 붙이고 띄고 뭐 해야 되는 개발이 따르고 또 시험 평가도 해야 되고 물론 전차니까 뭐 항공기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은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건들이 서로 따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체되고 현재 그래서 그 이어지는 수출이 자주포에 비교해서는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생겨서 또 해당되는 업체는 현대로템은 또 긴축 경영하자 이게 또 어떻게 길게 할지 모르니까 먼저 번에 수출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 K2 전체 수출된 나라는 딱 한 개, 1개국입니다. 폴란드. 없어요, 그밖에. 뭐 튀르키 얘기하는데 그건 기술 판매를 한 아주 옛날 얘기고 그래서 알타이 전차가 나온 건데 그건 다 다른 얘기고 순수 완전하게 완성돼서 아니면 현지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공동 생산한 그런 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직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소위 제가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버 밀리터리 유튜버께서는 마치 뭐 이집트도 되고 뭐 어디 뭐 사우디도 되고 뭐 다 됐다고 하는데 된 거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폴란드만 지금 성사가 된 거고 지금 계속 할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지금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페루도 얘기하시는데 페루는 해당되는 전시회가 별 볼 일 없는 전시회인데 뭐 방산 전시, 오리지널 방산 전시회가 아니고 얘기를 제목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산업 뭐 안전 환경 뭐 이런 이상한 제목의 전시회인데 그 기회를 이제 급하니까 페루가 이제 어느 정도 살 것 같으니까 물건을 싣고 선적을 해서 작년에 뭐 12월 달에 선적했던지 하여튼 뭐 올해 전에 페루 가니까 싣고 와서 해당되는 페루가 그래도 중심 위치에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돼 있지만 지도를 보면은 또 해당되는 그 나라에서 전시를 하면 이제 브라질도 와서 참관도 하고 뭐 칠레, 아르헨티나 잠재적인 신규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뭐 지금 뭐 드론 시대니까 대량으로 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이제 수량을 이제 발주해서 상징적으로 전차 부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대륙에서는. 근데 반대로 뭐 서울 아덱스로 오라면 너무 멀고 그 자체부터 이제 오기가 좀 부담스럽고 서울에 있는 무관들이 다 대신 이제 정보복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그래도 좀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이제 물건 실어 선적하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돈을 써야만 뭐 또 미래 시장을 2030년대 시장을 좀 일부 또 보존을 받을 수 있다. 페루를 이제 계기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지 그게 뭐 결정된 건 없어요. 그 해당되는 남미 지역이 뭐 선정이 돼서 폴란드만큼의 뭐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뭐 결정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세일즈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슬로바키아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 일부 기사에서 언론 기사에서는 뭐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게 노르웨이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뭐 다 된 거를 이제 얘기했다가 뒤통수 맞았는데 독일의 로비가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나토 지역에 땅이 붙어 있는 유럽에 서유럽에 중부 유럽에 남부 유럽에 보면은 자기들이 관계가 좀 긴밀하지 않겠어요? 그 오래된 역사가 붙어 살았는데 피도 섞이고 서로 침략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눠지죠. 이게 슬라브 민족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나라를 또 형성한 친척 국가냐? 이게 이제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고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친하죠. 친러 지금 정부도 들어섰지만은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슬라브 쪽으로. 그런 면을 보면은 나라별로 역사적인 측면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진짜 애들이 살까? 막 살듯이 하다가 엎어버리면은 그 노르웨이 건이 그랬잖아요. 다 살 것처럼 아주 장비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독일에서 로비 들어오니까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슬로바키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일어난 공개된 현상이 뭐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짜깁기 한 거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 한 거. 자기 입장에서 짜깁기 한 거. 이래서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뭐 훈련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반대 현상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시점에 빨리 기사 완성해서 내야 되니까 조건을 짜맞춰. 뭐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기사를 쓸 때 나한테 유리한 걸 짜맞히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내용들만 짜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소위 언론사들이 이제 와서는 세상이 이제 개방된 세상이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비판받고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디지털화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지켜보고 계속 우리 방사청에서 접촉하고 해당 업체에서 세일즈 들어가는 걸 좀 뭐
해당되는 매체, 슬로바키아 매체도 봐야 되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 매체가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진전 상황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대로템에서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딱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죠, 관계자들한테. 그러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대로 중요한 거는 폴란드 완성이다. 옵션 포함해서 숫자를 그거지. 주변국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루마니아 얘기도 그것도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로지 폴란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성급하게 앞서가는 얘기하면은 이게 다 서로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한글을 가져와서 번역기 돌려서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기사를 또 써냅니다. 안 좋은 얘기로 부작용 나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호들갑을 떨 상황이 아니다. 현대로템 업체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확증된 것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확증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사례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노르웨이 건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나 기사가 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자주포 때문에 전차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좀 보수적이에요. 전차는 살다라면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가 전차 없잖아요. 자주포는 발주해도 추가로 그런 이제 나라들의 비용을 쓰는 게 국방이 쓰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짧은 시간 내에 화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주포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거고 전차는 이제 비용만 들어가고 직사 화력 이게 뭐 근접전에 이제 뭐 3km, 4km 되니까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가 더 이제 36門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그 80km 이상의 타격하는 거. 그 근접전보다는 좀 중거리 전투 이걸 우선시하는 그런 교리 나름대로 이제 그런 나라마다 입장이 있고. 근데 유럽의 나라들은 뭐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다 작잖아요. 서로 거기 아래서 또 갈라해서 독립하고 또 뜯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토 체계가 또 공동 방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다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만 봐서 될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그 직판을 그 기존에 그 폴란드 기준에서 K2GF죠. 그냥 그대로 팔면 수익성이 높죠. 그냥 그대로 운반해가지고. 근데 또 폴란드는 현지화 자기들의 작전 요구가 있기 때문에 PL 버전, 폴란드 버전을 요구해서 나머지가 옵션을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기들의 마진이라고 그러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더욱이 폴란드 방산업체도 자기들도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유럽의 방산업체가 서유럽의 방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성을 이제 보장받아서 주변국,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슬로바키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현지화시켜서 판매를 해야만 또 자기들 돈 버는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현대로템, 그 해당되는 전차 업체의 수익성은 줄어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차를 이제 도입한 중동 같은 국가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기본 버전을 가져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개량형이 K2A1이 있는 데 그건 또 개량을 하려면은 그 키트라고 하죠. 그 부품을 이제 판매를 해서 그걸 체계 통합을 해주는 건데 다시 그게 완성품을 그대로 있는 거 판매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개량형 시장은 가면 가서 키트 시장으로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금보다 이렇게 막 대박 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장이 될까? 근데 그럼에도 또 회사를 이제 존재시키고 유지하려면은 그 사업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이 지금의 어떤 반짝하는 좀 판매를 그냥 만족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아니면 수금되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금부터 허리띠를 둘러매자.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온 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뭔가 보너스를 주지 말고 뭐 적게 준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 이제 뭐 제한된 언론에서 발표를 했죠. 부정적인 면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대박 났다고 해서 계속 그만큼 수익성이 똑같이 보장된다?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거에 그런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잘 쓰고 끝내 유지를 잘 해오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 서로 통폐합하면서 그다음에 유럽의 서유럽의 방산업체가 서로 이제 통폐합하면서 회사 이름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생존성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 특히 서유럽 방산업체 상대로 우리가 이게 경쟁할 때 좀 배울면 벤치마킹 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면하고 그냥 뭐 사람 인건비 단순한 거 뭐 그런 거 줄이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사장이 대표가 자기 자리를 보존해서 살아남겠다 안일하게 참 그 부분은 아는 사람들도 알죠. 근데 또 그 사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그 학계라든지 뭐 언론계에서는 또 슬쩍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은 순수하게 이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런 인건비에서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게 뭐 허리띠 같이 매야 된다 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그 보도를 접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새로운 물건도 개발도 해야 되는 것도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그분이 뭐 누구라고 말씀을 실명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그 어떤 전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35년 동안의 방산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근본적으로 90년대를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고 그냥 이 수준이구나. 자, 폴란드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대박이다.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뭐 청궁투라든지 그것도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거. 그건 이제 상황이 또 만들어준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수주받아서 만들 것들을 그때 가서 또 인건비 줄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좀 그런 게 좀 저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딱 정리해서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K방산이 계속 잘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가 50년 동안 싸우는 것도 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K방산이 진짜 돈을 잘 벌어서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그 사회의 어떤 역할, 경제 역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죠. 항상 뭐 얘기하는 게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 수출 시장도 아주 복잡하고 투자 문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쪽 분야 분들이 또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방산 분야가 더 수출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됐으면 함정 분야도 잠수함도 그렇게 좀 더 물건 종류가 다양하게 좀 나가야 되는데 뭐 이것도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다 숙성되는 시간이 또 음식처럼 기간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조바심이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경제가 또 예전 같지 않다. 뭐 그런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좀 줄어든다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뒤집어 얘기해서 방산이 좀 더 수출을 나가야 되는데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각 지역 나라별로 기획을 마련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폴란드 방산 중동 특정 나라하고 제품 거기에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거 쓰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기획을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그 세일즈 분야 말씀 들어보면은 좀 뭔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한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각 회사별로 방위사업청 전부 다 특히 뭐 ADD, 기프원 이런 기술지능연구원 이런 데가 좀 방산업체가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좀 자기들 이해관계를 좀 줄여가지고 좀 적극 지원을 좀 하면 어떨까. 뭐 근엄한 자세를 취하면서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게 해주는 걸로 다 이렇게 뭐 포용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특히 방사적인 실무자들이 제가 아쉽게도 그 옛날에 방위사업청의 또 실무자들은 아닌 것 같고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만 강조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매번 매시간 뭐 매일 하여튼 열심히 꾸준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뭐 현업 종사자나 관청에 계신 분들 빼고 그분들은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일은 없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분들은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